실은 심사가 축축하여 기분 전환도 할 겸 전화를 한 거였는데 그대들은 어쩌자고 남편과 사별한 지 고작 반년도 안 된 내게 잘 지냈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며 자기 할 말만 늘어놓는단 말인가. 그대들은 내 울적한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으려 일부러 그랬을지 모른다. 또한 평소에 내가 워낙 쿨하게 처신한 게 그대들을 무감각하게 만든 원인인지도. 하지만 이해는 나의 뇌리가 억지로 꿰맞춘 것일 뿐 가슴은 바람 부는 황야에 홀로 버려진 듯 황량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만 매약 먹는 새끼의 밥이 어느 날은 입에 달고 어느 날은 껄끄럽듯 허구한 날 고만고만하게 돌아가는 일상도 어느 날은 달착지근하고 어느 날은 왜 그리 시고 떫은가 모르겠다. 이혜인 수녀의 시 한 편이 떠올랐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이 시인의 마음과 나의 그것을 포개 놓으면 한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질 것만 같다. 어찌 이 시인뿐일까? 외로움이란 인간 삶에 스며 영향을 주는 요주의 감정이며 너나 없이 모두가 가슴속에 내밀한 외로움을 한 자락씩 끼고 산다. 자신을 언제나 변함없이 이해하며 상대해줄 대상은 자기 자신뿐인지라 나는 결국 스스로 내 말동무가 되어 내게 말을 건네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그냥 혼자 가만히 있자고. 펑펑 울고만 싶다고. 그럼 울어보라고. 아무도 없으니 실컷 울어보라고. 마침 주변엔 아무도 없겠다. 나는 내게 울음을 허락했고 시동은 어렵지 않게 걸렸다. 오늘 같은 날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었을지 모른다. 진즉에 나를 부르고 만날 일인 것을 괜스레 애먼 사람 불러대며 번잡 떨다 혼자 바람 맞았다. 늦게나마 벗들 대신 눈물을 불러들인 건 아주 잘한 일이었다. 황인숙의 강이라는 시가 있다. 강은 초장부터 심상찮게 내 촉수를 건드렸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에게 토로하지 말라. 어쩌자고 시인은 내 마음을 이리도 잘 대변하는가. 나는 좀 더 깊숙이 강으로 빠져든다. 심장의 벌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천정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에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이쯤 되니 미소가 절로 나온다. 그래, 나 역시 몇몇 지인들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었지. 인생의 어깃장과 저미는 애간장을 난들 어쩌란 말인가. 딱히 해법도 없는 내용들,
격앙된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머리는 지끈거리고 가슴은 무거웠다. 나는 그네를 통해 터득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려 한들 개인의 성숙 없이는 모든 게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처와 회한, 미움과 분노가 누군들 없을까? 인간의 내면인즉 너나 할 것 없이 얼룩덜룩할 터이다. 이 시를 읽어내리며 나는 혼자 비실비실 웃다가 마침내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맨 끝자락, 내 묵은 채증을 단번에 날려주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빈 듀에 서면 왠지 안도의 숨이 나온다. 추수 끝난 벌판엔 아직 분망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세봄이 오기까지 들은 긴 휴식에 들어간다. 나는 때로 늦가을의 빈들을 찾아 텅 빈 대지를 망연히 바라보곤 했다. 허허롭고 황량하기까지 한 들녘을 향해 한 자락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을 때면 알 수 없는 안식의 숨이 가슴 저 밑으로부터 새어나왔다. 들은 길게 누워 모처럼의 한유를 누리는 것 같았다. 자식 품은 어미인 양 들은 언제나 숙명의 언저리를 뜨지 못했다. 그 자리를 지켜가며 숱한 새끼들을 키워내고 살찌워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나보냈다. 곁을 스쳐가는 냇물이나 강을 바라볼 때면 들도 그들 따라 마냥 흘러가고 싶었으리라. 그들은 한시도 머물지 않고 들의 곁을 유유히 스쳐 지나가곤 했다.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흐르는 듯 같지 않은 그들이었다. 물결은 저마다의 소리가 있어 조잘대고 찰싹이며 기분과 감정을 토로했지만 들에겐 불언불어의 운명만이 주어졌을 뿐이다. 수려한 뇌와 굽이 흐르는 강의 풍치, 일렁이는 바다의 장관이 인간을 쉽게 경도시키는 것과 달리 덤덤하니 지내는 들은 무심히 지나치기 십상이었다. 들은 가까이 다가와주는 이들에게만 비로소 자기 속내를 열어 보였는지 모른다. 키스의 절대적 도구가 되는 입을 살펴보면 구조나 성능에 남녀의 차이가 없다. 음식의 저작 행위를 넘어 때론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로도 변형될 수 있는 치아가 있다는 것도 쌍방이 같다. 하드웨어가 동일한 것이다. 키스엔 일방 행위가 없고 남녀가 평등하며 어찌 보면 본격 성행위보다 더 다채롭고 관능적이다. 거기에 청각적 효과까지 낼 수 있으니 디테일 면에서도 단연 한 수 위다. 치열성에 있어서도 본격 행위를 능가한다. 우리 몸 그 어디에 이빨처럼 즉각적이고도 치명적인 연장이 상주하고 있는가? 몸속에 우람한 뼈가 있다 한들 살과 가죽에 덮인 무딘 연장을 무엇에 쓰리?
남녀 간의 감정이 고조되면 부드럽고 유연한 혀놀림만으론 모자라 상대의 신체에 낙인 같은 키스 마크와 드물게는 이빨 자국마저 남기기도 한다. 부드러움과 서정이 열정과 격정으로 변환되고 나면 남녀의 성별쯤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원래 인간은 암수 한 몸이었다고 했던가. 조르주 바타유는 에로티시즘을 불연속적 존재들의 연속성에 대한 희구라고 하였다. 본디 양성이었던 인간이 하나의 성만을 취하게 되면서 원래 양성성을 회복하여 온전해지고 싶은 욕구의 발현이라 본 것이다. 남녀 간에 주고받는 포옹이란 것도 얼핏 동일한 듯 싶지만 주로 남자 쪽이 여자보다 더 많이 힘을 쓰고 여성은 비교적 수용적이란 점에서 평등성이 떨어진다. 백허그라는 것도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하지만 키스는 형평성과 동일성 없이는 성립이 어렵다. 피차 외상거래 없이 쿨하고 핫하게 주고받으며 흡인하고 흡인당한다. 세상에 이만한 사랑 누름이 다시 있을까? 인류가 존속하는 한 키스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을 한 형제라 불러주겠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닐 듯 싶다. 대화와 수다는 한 어미로부터 태어나 말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살아가니 말이다. 구분되는 이름처럼 피차 다른 개성을 지닌 이 두 형제는 닮은 데가 없는 듯 유사한 꼴을 지니며 산다. 굳이 구분하자면 형벌인 대화는 진중한 데가 있는 반면 아우인 수다는 체면 분수 내던지고 촐랑대길 좋아한다고나 할까. 대화는 나름의 목적과 주제를 갖추려 하지만 수다는 그저 나오는 대로 방향 없이 흘러가는 자유분방의 기질을 지닌 녀석이다. 대화가 됐든 수다가 됐든 오가는 말들 중에 섬광처럼 빛나는 건 단연 위트나 유머가 아닐지 싶다. 그들은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적절히 구사해야 할 언어의 비타민과도 같다. 위트와 유머는 자칫 지루하거나 무미하게 흐를 수 있는 대화를 구제하고 경망으로 흐를 수다를 견제한다. 날랜지앱을 날리며 전곡을 찔러대면서도 웃음 한 방 피식 터뜨리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전의를 무력화시킨다. 간혹 독설이 건네졌다 해도 위트의 당위정이 독설의 쓰고 매운맛을 희석해 줄 것이다. 저 유명한 모던 발레리나 이사도라 덩컨이 버나드 쇼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면 우수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당신의 명석한 두뇌와 나의 아름다운 외모. 그러자 버나드 쇼의 응수는 이러했다. 나의 못생긴 외모와 당신의 나쁜 머리를 가진 애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존경하려니 괴팍하고 사랑하려니 돈이 없고 무시하려니 위대하다. 이 말은 베토벤 생존 시절 비엔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지녔던 생각이었다고 한다. 세기를 풍미했던 위대한 악성을 향해 예와 아니오를 극명하게 구사한 이 신랄한 언어 속에도 촌철살인의 위트가 살아있음을 본다. 베토벤의 치부를 놓고 전공하듯 강펀치를 날리면서도 그의 존재감을 적확하게 살려준 이런 말마디야말로 상급의 언어가 아니겠는가.
하루라도 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인생. 허구한 날 대화와 수다 사이를 오가는 삶이지만 기왕이면 내가 건넨 말들 속에도 이따금 위트양과 유머군이 제 집처럼 드나들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내 입 밖으로 나간 말들이 말값 한 번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내 고독의 특질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지 어느 땐 마른 풀에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느 땐 대책 없이 눈시울이 젖어들기도 한다. 밀어낸다고 순순히 밀려나갈게 하는 그 과잉불량의 심기를 어떤 방법으로 섞을 것인가. 사람을 통하여? 글쎄다. 사람이란 해결사인 동시 때론 괴리감을 심화시키기도 한다는 걸 적잖이 경험했다. 고독이 어떤 인간적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복합적 정서의 유기체라면 보다 유심론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지. 가령 삶을 조금 비틀어서 유머를 찾아내는 것으로 그 유머에 젖어 삶의 눅눅함을 증발시키는 것으로 말이다. 나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유머 찾아 산만리에 나서기로 한다. 이 풍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성숙한 방어 능력은 유머와 승화라고 하지 않았나. 한데 가만 보니 멀리 갈 것도 없겠다. 삶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더니 요즘 내 일거수일투족을 놓고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기에. 땅거미가 지고 나면 우리 집 서창 밖으로 나만 느끼고 눈여겨보는 어떤 풍경이 펼쳐진다. 검은 산의 실루엣이다. 북한산, 도봉산이 연이어 선을 그리며 내 시선을 잡아 끈다. 산의 색감은 노을이 진 뒤에 검붉은 빛을 배경으로 계절마다 채도를 달리하며 미묘한 변화를 보이다가 늦가을이 지나면서부터는 거대한 고독의 빛깔로 응축된다. 지금은 한겨울. 해가 진 뒤 동토의 산은 시퍼렇게 온몸으로 떨고 있다. 산도 홀로, 나도 홀로다. 그 행간에서 나는 홍차 한 잔을 따끈히 우려 베란다로 나가 먼 산 향해 흰소리를 건네본다. 우리 고독이나 한잔 할까요? 산은 언제나 가까운 듯 멀고 먼 듯 가까웠다. 창밖으로 손 내밀면 산은 쉽사리 내 손아귀로 들어왔지만 잡히지는 않았다. 남산은 하늘 아래 가장 높았고 남산보다 더 높은 건 없는 줄 알았다. 나는 고작 5살이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나를 데리고 남산에 오르셨다. 아버지 어깨엔 묵직한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가는 곳은 약수터까지였지만 5살 나이로는 적잖이 힘겨운 걸음이었으리라. 봄이면 개나리가 남산 언저리를 눈이 부시도록 물들였다. 봄은 개나리의 노랑과 함께 찾아왔다. 참말이지, 개나리는 어디에 그 많은 물감들을 숨겨두었다 봄이면 그렇게 샛노란 빛깔을 쏟아내는지 물을 일이었다. 내 앞에 다시 산이 다가온 것은 결혼한 뒤 50 중반을 넘긴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 무렵
남편은 집안에만 집거해 있었고 나는 맨살로 세파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생각난 게 산이었다. 산짐승처럼 무작정 산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그제야 비로소 서울의 산들을 둘러보았지만 높다랗게 우뚝한 산을 홀로 오를 엄두가 선뜻 나지 않았다. 삼복염천에 나는 작정하고 매일 동네 한 바퀴를 1시간여 돌고 돌았다. 산에 오를 체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그러기를 한 달여. 그 후 나는 산행클럽에 가입하여 매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노라면 숨은 턱에 닿고 몸은 혹한에도 땀으로 질척였으며 옷 밖으론 허연 기임이 연신 새어나왔다. 산에 오르면 의식이 아주 단순해지는 게 신기했다. 거대한 산이 나를 품어준 것만이 그저 고마웠다. 너무나도 정확히 산은 사람이 오른 꼭 그만큼만 자신을 열어 보인다. 실은 인생도 살아낸 그만큼만 실체를 보여준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지름길도 있고 두름길도 있게 마련이다. 눈앞에 암벽이 가로막혀 끙끙거리며 바위를 오르고 났더니 바로 옆에 애움길이 있는 걸 보고 빙긋 웃음이 난 적도 있다. 산이란 오르막길에서도 내리막을 거쳐가기도 하고 내리막길에서도 오르막을 통과하기도 한다. 고봉줄령을 넘어 정상에 올라 빛나는 깃발을 꽂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야트막한 산원절이나 겨우 오르다 가는 이도 있으니 이 또한 우리네 인생살이 아닌가. 어린 시절 산을 보고 자랐던 나는 황혼역이 되어서도 산을 보며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창밖으론 북한산과 도봉산과 수락산이 보인다. 인근의 명산들을 끼고 있어 나는 한동안 그 산들을 꽤나 많이 올랐다. 이제 내 유년의 봄날은 가뭇없이 사라졌고 단내나던 여름날도 강물처럼 흘러갔다. 지금 나는 가을을 살아내는 중이며 내 기력은 해마다 쇠진하여 다시 산이 두렵다. 모든 산이 정녕 두려웠다. 아무려나 언제고 나는 내 평생을 오르내리며 웃고 울었던 삶의 고갯길에서 내려오다가 마른 들풀처럼 쓰러지고 말 것을 안다. 산은 그제야 곤고했던 나를 품어 넉넉한 잠을 허락해 줄 것이다. 비 내리는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는 중이다. 파초잎에 비 돋는 낭만은 없어도 여름날 오후에 이 한유한 맛이 어딘가. 오늘은 우요일. 볼 일도 만날 사람도 하물며 모처럼 집안일로부터도 나는 자유하다. 소파에 몸을 벌렁 눕힌다. 눈과 대칭 방향의 탁상시계에 시선이 멎는다. 시각은 3시가 조금 안 됐지만 바늘은 이내 직각을 이룬다. 오후 3시. 비 오는 날 오후 3시다. 문득 뇌리를 파고드는 한 사람. (3년) 전 8월이었다. 순천 사는 대녀 안젤라와 함께 호남 지방을 여행하다 무안 월선리에 박 선생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의 웃음엔 익살이 가득하고
민소매 내 팔뚝 위를 가벼이 스치는 그의 옥색 두루마기엔 붉기가 빳빳했다. 가족도 나 혼자 산다면 모시옷의 푸세는 누가 하느냐고 묻자 그는 자신은 독립군이므로 스스로 다 한다면서 서당의 곳곳을 보여주었다. 10년 전 폐가를 구입해 혼자 오랜 시간 손보았다는 서당은 조촐하고도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박 훈장은 내게 주는 선물이라며 즉석에서 화구를 펼쳐놓고 부채 위에 붓을 눌리기 시작하더니 뜬금없이 비 오는 날 오후 3시를 좋아한다는 말을 툭 던져왔다. 나는 그의 붓놀림만 주시할 뿐이다. 한순간 밑둥 굵은 시커먼 가시가 불끈 솟는가 싶더니 뒤이어 매화송이가 방울방울 달린다. 그의 손길 어느 구석에 매화가 숨어 있다가 저리도 잽싸게 꽃을 피우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느덧 4시가 훌쩍 넘었다. 굵은 국수가락 같던 비는 소면줄기만큼 잦아들었다. 느슨했던 몸을 소파에서 벌떡 일으킨다. 그동안 나는 소파에 누운 채 1시간여 무안에 가 있었다. 마르크 샤갈의 그림에서 보듯 공중부양하여 무안을 향해 60분여 일탈을 했던 것이다. 우리요 1년만 사귀기로 해요. 그의 표정이 일시 굳어졌다. 나는 내 저 말을 이었다. 1년 뒤에도 두 사람이 다 같이 좋으면 그때 또 1년을 연장하자고. 그는 이 일을 달지 않았다. 보부아르의 저서를 읽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녀의 유명한 일화만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른바 사르트르와의 계약 결혼. 서로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며 둘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허락한다는 당시로 쓴 파격적인 선언을. 세상엔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지 보부아르 이전 조선시대의 명기 황진이가 이미 보여주었다. 천하명창이자 음률의 달인이었다는 선전관 이사종과 황진이도 계약 결혼이라는 걸 했다고 한다. 그들은 만 6년을 살고 헤어졌는데 이사종의 거주지인 서울에서 3년을 살고 황진이가 살던 송도에서 3년을 살았다. 생활비는 거처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했다. 그들은 피차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다. 지금 창밖엔 스산한 초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흩뿌리는 비바람에 나뭇잎들이 몸부림치며 낙하한다. 그와 나의 춘몽, 이 계약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내 마음도 저 나뭇잎 따라 파닥거리는 중이다. 남편 생존 시 우린 둘 다 번갯불에 콩 볶는 족속이라 마찰이 잦았다. 남편의 퇴직 이후엔 자질구레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틈만 나면 원고 쓴답시고 책상 앞에 앉는 나와 달리 그는 틈만 나면 정치 얘기에 침을 튀기곤 했다. 그때마다 격분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해 나는 가급적 골방에 박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내가 꼴불견이었던지
하루는 그가 내 심기를 짓뭉개는 돌직구를 날려왔다. 얼마나 대단한 글을 쓴다고 돈도 안 되는 글을 쓰며 그렇게 유세를 떠느냐는 거였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얘기였다. 나는 적어도 내가 받은 상처의 몇 kop절은 되갚아줘야겠다 싶어 그에게 날릴 독서를 머릿속으로 굴리기 시작했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복수욕과 달리 돌직구를 한 방에 쓰러뜨릴 신의 한 수가 떠오르질 않았다. 당신은 돈도 안 생기는 뉴스는 왜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허구한 날 열을 올리느냐는 시시한 말 따위로 끝낼 일은 아니었다. 그러느니 말 한마디 낭비하지 않고 영하 20도에 냉기나 내뿜는 게 고수일 것 같아 저기 등등한 레이저를 그를 향해 발사했다. 그때 언뜻 들어온 남편의 얼굴. 고개를 숙여 더욱 탄력 없이 보이는 볼과 눈두덩. 그 추리한 모습을 대하는 순간 시퍼렇게 날이 섰던 내 감정은 파김치가 되고 말았다. 남편의 얼굴엔 그가 겪고 있는 심경이 그래프처럼 드러나 있었다. 희망과 즐거움은 하얀 곡선, 좌절과 허무감은 상향 곡선. 원래도 동안이었던 남편의 얼굴은 내 감정에 구멍이 생겨선지 더욱더 가여운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코브라 같은 마누라가 노려보는 줄도 모르는 그의 얼굴은 영락 없이 무서운 엄마에게 꾸지람을 받은 어린이의 표정이었다. 순간 내 전이와 사리는 바닥으로 무참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어린 얼굴의 판정승이었다. 책을 읽을 때 나는 언제나 연필부터 손에 쥔다. 볼펜은 안 되고 반드시 연필이어야 하는 남다른 강박증까지 있다. 읽던 글에서 뭔가 끌리는 게 보이면 즉시 밑줄을 긋는다. 그래야 그 내용이 머릿속에 안착되는 것 같다. 전자북이 대세가 된다 해도 종이책에 연필 흔적을 남겨야만 비로소 책을 읽은 것 같은 나에게는 요원한 얘기다. 나는 다소 성미가 급해서 책을 깨끗이 보려면 언제라도 수정 가능한 연필이 안성맞춤이다. 마음 가는 내용에 바로 줄을 긋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면 잡은 고기가 달아나는 것만 같다. 실제로 글을 쓸 때 인용하고자 나중에 그 대목을 찾으려 하다가 어느 대목이었는지 아리송에 허탕을 친 경우도 덜어 있었다. 그럴 때의 기분은 비상금을 쓰려는데 어디에 두었는지를 몰라 못 찾는 것처럼 안타깝고 목이 탔다. 살아가는 일 역시도 책을 읽는 것과 일맥 닮은 게 있어 밑줄 긋기, 즉 드러냄표를 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나 자녀, 연인과 친구 및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중요한 대상들은 이미 내 삶에서 밑줄이 그어진 존재들일 것이다. 사노라면 인간 외적인 것에 밑줄을 쳐야 하는 일도 덜어 생긴다. 순간의 느낌이나 불현듯 스쳐가는 어떤 깨달음도 밑줄을 긋는다. 자연 풍광은 물론 거리의 특이한 가로수를 보면서 나는 그 나무에 짧은 밑줄을 치기도 한다.
밑줄을 그을 때 세상사는 내게서 잠시 물러난다. 오롯이 그 속으로만 편중되고 몰입된다. 활자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고 때로 미적 떨림을 주는 그림이 되었다가 가슴 찡한 음악으로 울렸다가 뇌성을 질러대며 나른한 내 골수를 쪼개놓기도 한다. 독자를 꼼짝없이 결박시킨 채 동서고금으로 유영을 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지식을 불어넣거나 한 작가의 진액을 수혈하여 상대의 사상을 뒤엎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한 정신적 사냥이다. 연필은 수렵을 위한 창이자 화살이요, 순간 포획된 문구들은 일용할 양식들. 하기에 처음 긋는 밑줄은 갓 잡은 날고기의 신선한 풍미와 함께 내 시몬의 허기를 채워준다. 지금 나는 또 하나의 책을 곁에 두고 뭉툭해진 연필심을 깎는다. 날선 창끝이 반짝 빛나고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감미로운 서정이 나와 남편을 휘감고 있다. 현의 선율이 알싸하니 가슴을 저민다. 장대함과 미려함이 혼재되어 있는 음악, 한낱 금속줄에 지나지 않는 현에서 어찌 저런 명주결 같은 소리가 풀려나오는가. 남편은 생전에 이 곡을 모든 바이올린 협주곡 중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극찬했었다. 때문에 그의 상기된 해설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거의 멈출 줄을 몰랐고, 나는 음악을 듣다 말고 이따금 말다툼까지 벌이곤 했다. 영정 속에 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눈가에 물기가 어려 나는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다. 이제는 달랑 사진으로만 남은 과거 완료의 사람. 남편은 생전에 이 다음에 죽으면 베토벤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랬기에 나는 기도를 올리다가 말고 하느님께 여쭈었다. 제 남편이 베토벤을 만났나요? 오늘은 진종일 베토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추모미사에 가느라 잠시 집을 비웠을 때도 CD를 반복으로 해놓고 소리를 끄지 않았다. 음이란 육과 달리 무게나 형체를 지니지 않았으니 육이 사라진 그에게도 너끈히 가 닿았으면 좋겠다. 그는 지금 저 세상 어디선가에서 베토벤과 함께 내가 띄운 이 곡을 듣고 있으려나. 그렇게 믿고 싶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약 2개를 발견했다. 약은 남편의 옷장 서랍 속에 있었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서랍 속에 들어있던 상자 속에 또 다른 아주 작은 상자 안에 은밀히 숨어 있었다. 우리 집 약품들은 모두 거실 서랍장에 있었기에 나는 알약에 쓰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유명한 비아그라였다. 순간 궁금증과 함께 남편을 향했던 울컥함이 잠시 뒷걸음질 쳤다. 야릇했다. 사춘기 소년의 서랍 속에서 나온 포르노 잡지를 본 엄마의 느낌이랄까. 아니, 처음엔 그저
피식 웃음부터 나왔다. 나는 지금 알약을 손에 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나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유난했기에 왠지 남편의 혼백이 아직 내 곁을 떠돌고 있을 것만 같다. 들통난 비밀에 민망해 할까봐 보이지도 않는 그를 향해 짐짓 웃음을 보낸다. 내 마음을 못 읽을까 소리내어 농도 건넨다. 당신 나한테 딱 걸렸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놀랍거나 불쾌하진 않았거든. 되레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근데 난 이 약의 용도가 날 의식한 건 아니었을 것 같네? 그건 육감이자 심증 같은 거지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 비아그라 두 알, 이 작은 알약이 주는 파장이 크다. 오만 상념의 발기가 도무지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1년의 음습하고 통속적 연상은 새털처럼 날아가는데 한 존재의 가슴에 드리웠을 내밀한 욕망과 외로움의 무게만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색정이란 삶의 본령이자 에너지 같은 것. 그는 꺼져가는 자기 육신을 이 마법의 알약을 통해 되살리고 싶었던 걸까? 비아그라, 비아그라. 헛 물건 내줄 테니 새 물건 내어다오. 그런 주문이라도 토하며 자신의 남성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어떻게든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 무릇 생명 지닌 존재는 그 생명성으로 소멸의 과정이 이렇듯 애처로운가 보다. 그 욕망의 간절함과 순수함이라니. 대상이 누구든 그게 무슨 대수랴. 서산에 어둑발이 내리고 있다. 그와 나는 한 지붕 아래 작은 두 섬이었나 보다. 이제 섬 하나는 사라졌다. 서산 너머 자춤거리던 잔광마저 집어삼킨 아득한 목리의 저편 세계로 그는 가버렸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다시 가슴에 품는다. 명치가 끊어질 듯 아파온다. 작고한 수필가 초우 장돈식 선생은 평소 나를 애나라고 부르셨다. 서양식 이름으로 들리지만 애나는 원래 초우 선생께서 귀해하던 고향의 이름이었다. 선생께서는 생전에 나더러 70% 고향이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 말씀에 70% 공감했다. 인간에겐 어딘가 동물로 비유할 수 있는 특성이 숨어있는 모양이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 쥐새끼 같다느니 곰 같다느니 여우 같다느니 한다. 여기에 개와 고양이를 제외시킨다면 물론 안 될 일이다. 그 두 동물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그들을 떠올릴 때 느낀 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다. 개는 사교적이며 정감 있는 따뜻한 성정에 의존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고양이는 비사교적이고 차가운 면모를 보이지만 독립적이며 보는 이를 매료시키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극도로 예민한 사람만이 아주 차갑고 냉정할 수 있다고 했던 괴테의 말이 맞는다면 고양이의 차가움 역시 그가 극도로 예민한 탓이려나?
고양이는 자기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는 것 같았다고. 그러나 모르시는 말씀. 고양이에게도 눈물은 있다. 개가 어찌 고양이를 알 것인가. 그는 다만 은밀히 눈물을 흘릴 뿐이다. 어쩌면 개의 눈물보다 고양이의 눈물이 조금 더 짧지 누가 아는가. 라비앙 로즈를 보았다. 프랑스의 전설적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다룬 그 영화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 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나를 몰입하게 했다. 피아프가 주는 감동은 무엇보다 그녀 자체가 진흙탕에서 피어난 사랑스런 장미꽃을 연상케 한다는 점일 것이다. 삶이 짚으려던 시절, 나는 인간의 감성이 세월 속에 달아지는 줄만 알았다. 나이 들면 웃음도 눈물도 마른 꽃처럼 시들 거라 여겼다. 그건 나이 들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만큼이나 당치 않은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라비앙 로즈가 그것을 새삼 상기시켜 주었다. 멜로디와 노랫말을 새기는 순간 왜 그리도 찌릿하게 지난 추억들이 살아나던지.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의 노랫말 중엔 이런 달큰한 대목이 나온다. 그대가 나를 안아줄 때나 혹은 미러를 속삭일 때 내 인생은 장밋빛으로 변하죠. 사랑이란 원초적 욕망 앞에선 칙칙한 삶도 장밋빛으로 변한다. 얼마나 감미로운 환인가 사랑이란. 피아프의 여운인지 황혼의 뒤안길에 봄물 터지듯 아련한 그리움들이 밀려온다. 내 인생을 장밋빛으로 수놓았던 어떤 만남과 이별과 재회가 영상을 펼치며 밀물처럼 파고든다. 그러나 한 시인의 식구를 빌려 말한다면 지금 나는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에 서 있다. 어떤 추억이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찾아든다 해도 사념은 순한 아이처럼 이내 잠에 들곤 한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귀살 쩍던 시절을 흘려보낸 이지막의 평화가 주어선지 세월 가는 것도 별로 서럽질 않다. 정녕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이다. 나라고 잡다한 일들이 없었을까만 아들은 제 어미인 나를 어르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가끔씩 마음 찡한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오늘처럼 포옹을 해주는 적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행위 안에 숨어있을 무언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곤 했다. 아무 말이 없는 포옹이라도 다양한 언웨이의 말들이 들려오는 듯 했다. 엄마 힘드셨죠? 엄마 사랑해요. 늙지 마세요.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음성 언어로는 전달하고 싶은 의사의 8%밖에는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어떻게 산출한 건지는 몰라도 나는 그 수치의 빈곤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자식 생각이 오늘따라 꼬리 길게 따라온다. 달랑 아들 하나만 둔 어미라서 그런지 나는 세상의 남성 가장들이 종종 가여울 때가 있었다. 맞벌이가 대세라지만 한 가정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평생토록 직장에 매달리는 건 아무래도 남성인 경우가 더 많아서일 것이다. 근래 들어 아들은 표정이 밝지 않고 사정 너머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침밥도 뜨는 둥 마는 둥 새벽같이 출근을 서두르곤 했다. 회사 일로 인한 고충이 부쩍 잦은 것 같았다. 그래서겠지만 조만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내 마음은 벼랑이라도 선 듯 고비사위하다. 열차의 진동에 흔들리며 나는 슬쩍 옆에 남자를 바라본다. 아까와 달리 그는 지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이 든 건 아닌 듯 싶다. 아직 손전화를 쥐고 있는 그의 오른손등 위로 푸른 정맥이 굵게 두드러져 보인다. 아들 같은 옆자리의 남자에게 힘내라며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일이 잘 안 풀려 낙담 중인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누군가 그를 포옹해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든 아내든 토끼 같은 자식이든. 그러다 다시 아들 모습이 떠오르고 내가 아들에게 포옹을 해준 게 언제였던가 싶어 나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몇 글자 쳤다. 아들, 기운 내라. 열차의 속도와 진동 때문에 액정엔 아들 기울여라로 찍혔다. 다시 한 땀 한 땀 수놓듯 아들 기운 내라로 수정했다. 뒤이어서 빨간 하트 3개를 꾹꾹꾹 눌러주었다. 끼는 도화라 푼단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도화가 사주에 들어있지 않으면 정경 부인은 될 수 없고 연예인 또한 도화 없이는 무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잡아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도화를 일컬어 사랑이요 생기요 대지를 지향시키는 힘이며 여인이 지녀야 할 큰 덕목으로 여겼다 하니 자연의 이치를 정직하고도 정확하게 꿰뚫는 눈을 지녔던 것 같다. 봄날 들판에 흐드러진 도화를 보고 감흥이 일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눈뜬 장님이거나 미학적인 눈을 애당초 거세당한 인간일 것이다. 오죽하면 도원경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사주에 도화가 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이 꼬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당사자의 성격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 참을성이 많으면 도화살이 비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문란한 삶을 살 우려가 있다. 도화에도 격이 있다고 한다. 격이 낮으면 선술집, 화류계로 풀리는 비천한 끼가 되고 높은 격의 도화를 타고 나면 그 자태가 우아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품격이 된다고 한다. 추측컨대 조선 명기 황진이는 높은 격의 도화살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다. 흔히 끼 하면 사람들은 바람기를 연상하며 끼가 많은 사람은 동경과 비난을 한 몸에 아우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소는 뿔로 받는 소가 좋고 계집은 환양기가 있는 계집이 좋다 했으니 끼란 인간에게 낙과 화를 안겨주는 쌍날칼의 기가 아닐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끼가 센 사람들은 타고난 기가 본인에게 일으키는 바람을 잘 맞고 피해가는 묘를 터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천격의 도화가 될 것인가, 한폭 동양화에 흐드러진 도화가 될 것인가 하는 건 순전히 본인이 꾸려갈 나름. 개인적으로 나는 끼가 없는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물론 황진이적인 끼를 일컬읍니다. 늦은 저녁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
전철을 타자마자 곧바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어. 얼마쯤 지나자 전철 안은 생면부지의 사람들로 빈자리가 메워지기 시작했지. 피곤한 탓인가? 시계 속 사람들이 온통 회색으로 뭉그러져 보였어. 화곡역쯤이었을 거야. 전철이 멈췄을 때 노령의 남녀 한 쌍이 열차 안으로 들어오더군. 순간 어떤 활기가 느껴지며 그만 내 눈이 번쩍 뜨이고 말았어. 그들에게서 뭔지 모를 에너지가 뿜어지고 있었던 거야. 곧이어 서로 허리를 감싸 안고 들어오는 청춘 남녀도 있었지만 내 눈엔 오히려 노년의 생기가 청춘의 그것을 능가하는 듯 보였어. 연만한 남녀는 나와 대각선인 노약자석에 앉고 젊은 남녀는 정면으로 앉았는데 그들은 남의 눈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몸을 밀착시킨 채 화끈한 스킨십을 즐기기 시작했어. 요즘은 흔한 풍경이잖아. 헌데도 내 눈길을 더 끈 것은 젊은 쪽이 아니라 대각선 쪽에 앉은 노령의 청춘이었어. 그들은 뭔가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듯 시종 눈과 입으로 미소를 교환했어. 70 초반쯤이나 돼 보이는 그들의 풍모엔 지적 분위기가 곰사가 있어 보기에도 아주 좋았지. 부부 사이는 아닌 듯했어. 저 나이의 부부에게선 저런 활기란 좀채 풍겨나지 않거니와 대화도 필요한 말 외엔 많은 부분 생략하고 살잖아. 나는 문득 상어 이태준의 이성간 우정이란 수필이 떠올랐어. 그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지. 같은 아는 정도라면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여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남성은 늘 신선하다. 파리지행을 동경한 적이 있었다. 이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그네들에 대한 맹목적인 판타지도 깊었다. 프랑스에서는 얼굴의 생김새는 별 상관없지만 개성이 없다거나 감각적으로 옷을 입지 못하는 여자는 인기가 없다고 한다. 타인과 자기를 차별화하지 않는 몰개성을 싫어하던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박수를 보냈다. 교복에 갇혀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던 여고생적 일이었다. 여성의 신미아는 놀랄만치 세련되졌지만 동안이니 V라인이니 하는 성형에 대한 선호도만 봐도 대개는 획일성에 갇히고 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개성이란 단순히 남과 다르게 튀어 보이는 무엇을 넘어 자기만의 고유한 생활 철학이 바탕되어 우러난 독특함이 아닌가. 근래 읽은 어느 책을 보니 파리지행이 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싼 옷이라도 튀지 않게, 싼 옷이라도 고급스럽게 보이게. 이쯤 되면 우리와는 뭔가 달라도 크게 다른 것 같다. 그 의식 속엔 부자와 빈자를 아울러 배려하는 인문학적 사고가 깃들여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지나친 착각이라 할 것인가. 아무려나 우리의 정서로는 아직은 어림없을 얘기일 것 같다. 돈 들여 비싼 옷 구입했는데 튀지 않게라니. 상대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면 자진신고를 해서라도 눈길을 끌어모아야 본전 뽑는 일 아니겠나. 명품 옷을 튀지 않게 입는 측엔 끼지 못하기에
나는 값싼 옷도 그럴싸하게 연출해내는 재주를 조금은 지닐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언젠가 모 잡지사의 행사장에 참석했더니 어떤 이가 나를 보며 파리에서 금방 날아오셨군요 하였다. 그냥 건네본 말이었을 수도 있었을 터나 하필 곁에 있던 한 여성까지 가세하며 평소 옷을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관심 있게 묻는 통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날 내가 입은 것은 상하이에 구두까지 몽땅 다 합해 5만 원이 좀 넘을 길 패션을 고쳐 입은 것 뿐이었으니 말이다. 고가의 옷을 입고 나가 시선을 받을 때 쾌감을 느낀다면 저가의 옷을 입고 관심을 받을 때 또한 나름의 즐거움은 있다. 여기엔 비용 절감이 주는 남모를 쾌감과 고소함까지 뒤따른다. 사상은 자유롭게, 인생은 우아하게,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살려 한다는 파리지행에 대한 환상을 접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른다. 내 집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서창, 정확히는 그것이 보여주는 풍경이다. 확 트인 13층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그 너머의 아파트 숲들과 또 그 너머의 북한산과 도봉산의 힘찬 능선들. 나는 이 전경들이 시시각각 연출하는 장면을 즐겨 바라본다. 특히 해질녘 분위기를 좋아한다. 촬영 시 쓰이는 용어로 매직 아워라는 말이 있지만 일몰 전후로 전개되는 풍경에서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주는 쓸쓸함에서 나는 되레 안도를 느낀다. 이맘때 곧잘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것도 그런 느낌을 담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윽고 사위의 땅거미가 들이우면 낮 동안 잠들어 있던 불빛들이 깨어난다. 비로소 하루의 수고가 마감되며 내 심신은 안정권에 접어든다. 머잖아. 모든 걸 검은 망토로 휘감아버리는 밤의 여신이 강림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인생의 해질녘을 넘어서 살고 계신 친정어머니가 곧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예, 잘 봐라. 아파트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면 다 나 같은 늙은이들이야. 내 나이 되면 아무도 오라 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지. 밥을 보면 짜증부터 치밀어. 저걸 입으로 쳐넣어야 또 하루를 살아낼 텐데 목구녕에선 받아주질 않으니 어거지로 목구녕에 쑤셔 넣는다.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하소연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그런 얘기들이 듣기 민망해 간혹 대거리를 하게 된다.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엄마는 왜 우리 엄마에게 막말을 하세요? 언제고 내 어머니 같은 심정이 나를 휘청거리게 할 날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컴퓨터 앞 자신만의 오지에서 그 상황을 그림 그리듯 적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60세 이후로 반신불수가 되어 걸을 수도 없었고 손마저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78세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림 작업을 했다는 화가 르누아르처럼 지금은 내 삶의 매직아워.
여명기나 황혼 무렵엔 햇살의 양이 적절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한다. 오늘따라 노을이 붉다. 길지 않은 향수의 시간. 이 순간을 깊고 짙게 누려야 한다는 긴장이 지금 나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 나를 처음 맞았던 순천의 봄이 이른 봄이었는지 늦은 봄이었는지 불분명한 것처럼 순천을 떠올릴 적이면 내 기억 속의 풍경들은 마구 뒤섞여 서로 먼저 튀어나오려고 아우성을 친다. 나간읍성, 순천만, 용산 전망대, 서남사, 송광사, 조계산, 지리산, 상사호, 주원댐, 동천 풍경, 웃장, 아래장, 남제동 벽화거리, 여자들만 너댓이 갔었던 여자만 해변,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그 풍간들은 봄이었다가 가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겨울로 변하면서 거대한 추상화로 혼합되기도 한다. 첫사랑격인 섬진강의 수려함이 첫눈에 나를 사로잡았다면 늦가을의 서남사에서 누린 저녁 풍경의 감동은 이제껏 여운 길게 남아있어 살아오며 10사람도 더 넘게 강추를 하게 했다. 늦가을은 11월 초, 나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에 서남사 뜰락을 걷고 있었다. 함께 내려온 남편과 배녀 부부와 넷이서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코스로 서남사를 찾은 거였다. 늦가을 저녁 해는 이미 기울고 절반도 더 넘게 잎이 진 은행나무에선 노란 은행잎이 난분분히 춤을 추며 마지막 잎새들을 떨구고 있었다. 읽고 스님들의 저녁 예불과 함께 모고를 두드리고 타종을 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종소리에 빨려들었다. 불자는 아니지만 그 소리는 분명 내 육신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고 동시에 천지를 울리며 하늘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들려봤다. 내 존재 또한 종소리에 합류되어 우주 어디에론가로 서서히 비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소리를 죽여가며 나는 오직 그 음향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마침내 타종이 멈추었을 때 사위는 먹빛이었고 하늘엔 새싹 같은 별들이 돋아있었다. 모라의 순간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 후 나는 국내 여행지 추천을 부탁하거나 순천 지역에 놀러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늦가을이나 초겨울 저녁 시간에 서남사를 찾아가라고 힘주어 말하곤 했다. 왜 하필 그 계절 그 시간이냐고 물으면 빙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가보면 알아요. 꽃시장에 도착했다. 다른 데는 견눈 주지 않고 나는 수국만 쫓으며 탐색에 들어간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괜스레 흥분하여 이곳 저곳 사들이기 십상이다. 청색, 보라, 분홍, 그리고 이 모든 컬러가 모호하게 혼합된 수국들이 그 커다란 얼굴로 한박 웃음을 짓는다. 흰 빛깔의 꽃말은 변덕인데
그 실은 여느 수국도 변덕스러워 같은 꽃대에서도 매해 다른 색감의 꽃을 피워내기도 한다. 청초우아한 외형과 달리 그 내면의 성정은 미묘하고도 까탈스러운가 보다. 마침내 한 곳에서 원하던 빛깔을 찾아냈다. 이거다 하고 화분을 들어 올리는데 상점 주인이 안쪽에서 다른 화분 하나를 들고 나왔다. 순간 그 꽃의 화사함에 내 숨이 멈춰졌다. 작은 불꽃놀이 마냥 번쩍 와닿는 분홍빛 섬광이라니. 내 입은 그만 맥없이 벌어졌다. 모양새가 마치 무도회장의 드레스 같다고 말을 건네자 주인은 그 꽃 이름이 댄스 파티라고 일러주었다. 절대적 끌림. 손에 들고 있던 연분홍 수국을 내려놓은 채 댄스 파티랑 함께 집에 돌아왔다. 댄스 파티는 한동안 내 사랑을 받았다. 화분에 물 줄 때나 잎사귀 먼지를 닦아줄 때도 우선순위였다. 꽃은 한 달 남짓 생기를 안겨주었고 그 기간만큼은 댄스 파티가 나의 연인이었다. 인간은 어디까지가 그 사람 자신일까? 지금껏 알고 있던 나는 과연 나였을까? 이제 나는 스스로를 규정짓기도 조심스러워졌다.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자기 육신으로 직접 닿아본 거기까지가 그 사람 자신일 것 같다. 댄스 파티가 그걸 새삼 일깨워줬다. 나는 다만 꽃상가에서 만났던 연분홍 수국과 댄스 파티가 사람이 아니었던 것에 작은 안도의 숨이나 내어 쉴 뿐이다. 언젠가부터 마늘을 까는 일은 그 남자의 몫이 되었다. 퇴직하고 할 일 없이 늙어가는 터수에 남자가 마늘 좀 깎기로써니 유난 떨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건 분명 놀랄만한 이변이었다. 예전에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했으며 자기 마누라가 허리 다쳐 누워있을 때도 설거지 한번 도와주질 않았으니 말이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인 내가 바가지에 수북이 담아놓은 마늘을 보더니 까주겠노라고 자청했다. 눈이 번쩍 뜨였다. 몇 해 전만 해도 김장철에 마늘 좀 까달라고 부탁을 하면 기가 펄펄해 끄떡도 않던 남편 아닌가. 처음엔 마늘 한두 톨 까다 말고 손톱 밑이 아리다고 엄살을 피우더니 한두 번 횟수를 거듭하며 그의 솜씨는 제법 숙련되어 갔다. 마늘을 깔 때면 늘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구시렁거렸다. 집에 있어 보니 여자들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네. 앉아서 까는데도 허리가 아파. 그는 언젠가부터 내 안색이 수상쩍게 보이면 개면적인 표정으로 마늘 깔 거 없느냐며 선수를 치곤 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마누라 눈치나 살피는 그의 신세가 처량해 그래 짜증이 치밀 때도 있었다. 나는 지금 남편이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혼자서 마늘을 까고 있다. 아릿한 마늘 향이 코끝에 머문다. 바빠 죽겠는데 마늘은 안 까주고 당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젠 그가 입을 다문 대신 내가 10마디 20마디를 내쏟는다. 생전에 그를 더 품어주지 못한 게 마늘즙으로 상처 문질러 대듯 속 깊이 찌른다. 고운 정만이 정은 아니라고 하였나. 기실 미운 정이 있어야 그 정은 더 깊어진다. 미운 정이야말로 인내와 관용으로 다져진 훨씬 품넓은 감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1년간 나 혼자 남편에게 중얼거린 말이 살아생전 몇 년간 했던 말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생전에는 거슬리는 것만 보였는데 가고 나니 그의 살뜰했던 잔상만 뼈대처럼 또렷하다. 장례식을 치르던 날 남편의 친구들은 평소에 그가 아내인 내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가를 이구동성으로 전했다. 신은 삶에선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 죽음이란 비장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일까. 세월은 벌써 저만치 흘렀건만 추억은 아직 이만치서 맴돌고 있다. 당신 내일은 나랑 등산 한번 해볼래요? 자기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행운으로 아세요? 누가 당신에게 산바람을 다 쏘여줄 거냐고요. 물론 차에서 내려 산에 들 땐 등짐은 늙은 내가 아닌 젊은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죠. 우리 가급적 늦은 시간에 출발해요. 산도 산이지만 기실 나는 산 위에 뜨는 별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인적 끊긴 빈산에서 혼자, 아니, 당신과 단 둘이 별을 바라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별에 줄이고 별이 고팠었는지 아무도 모를거려. 내가 당신과 동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였다는 거 당신은 알려나 모르겠네. 왜 별을 좋아하느냐고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절로 좋은 거니까요. 세월이 흘러도 별에 대한 그리움은 낡아지질 않는 거려. 아마도 별들이 영원이나 초월 뭐 그런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은 아닐는지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이제야 시도하느냐고요? 한마디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야밤에 별 산행을 하려면 동행인이 있어야 하거든요. 비박 산행 클럽이다 뭐다 해서 야간 산행을 하는 무리들도 있긴 하지만 난 나 혼자만의 별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 산에선 가급적 침묵을 지켜줘야 해요. 나는 거리를 두고 두 노인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큰대단을 손에 쥐곤 할머니와 뭔가를 얘기하며 웃는다. 뒤이어 연두빛 애호박도 두어 개 고른다. 인생의 마지막 고지를 가고 있는 등 굽은 저들은 삶의 백전노장들을 터. 그들이 살아냈을 평생의 파노라마가 상상으로 눈앞에 어른거렸다. 산다는 건 괴물의 잔등에다 꽃을 피우라는 임무를 부여받는 게 아니겠는지. 저마다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그들은 모두가 9대가리 괴물 히드라를 쳐 죽여야 했던 영웅 헤라클레스의 작은 분신들일 것이다.
난전 할머니의 구릿빛 얼굴에 팬 주름이 햇살로 더욱 깊어 보인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길바닥 장사를 하고 있는 저 어미의 등골을 빼먹는 아들놈은 대체 어떤 괴물인가? 문득 삶에 대한 울컥함으로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신이라면 진 빠지게 세상살이 마치고 온 목숨에 우선은 훈장부터 안겨줄 것이다. 잘잘못과 흉어물을 셈하기 전에, 예수파냐 부처파냐 따지기 전에 한 생을 사느라고 핍진했을 영혼들을 보듬어 주겠다. 금상이나 은상이 아니면 어떠하랴. 이도저도 받을 것 없는 구차한 중생이라면 이 풍진 삶 포기 않고 살아낸 것만이라도 가상히 여겨 참여상이라도 내려주련다. 젖은 눈매 비비며 어머니를 바라본다. 따가운 6월 햇살이 어머니 머리칼 위에서 반짝반짝 은광을 반사하고 있다. 나는 그 은광을 모아 내 어머니의 머리 위에 은관 하나 얹어드린다.